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총장 당시 검찰이 야당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 손준성 보냄의 당사자로 지목된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말지 법원이 막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양수연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지 말지 좀 더 기다려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손준성 검사에 대한 피의자 신문은 2시간여 만인 낮 1시쯤 끝났습니다. 아직 재판부의 결정은 나오지 않았고요. 손 검사는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 검사는 문제의 손준성 보냄이 표기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법정에 들어서는 길에 손 검사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엔 답하지 않은 채 영장 청구가 부당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고발 사주 관여 혐의 인정하시나요? 영장 청구의 부당함에 대해서 판사님께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장 심사는 이제 공수처와 현직 검사의 대결이었는데 어땠습니까? 네, 공수처는 앞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다시 구속영장 청구라는 초강수를 둔 셈인데요. 오늘 법정신문에는 공수처 여운국 차장이 나와서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며 손 검사 측과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른바 손준성 보냄이 표기된 100여 장의 사진 파일 등을 근거로 법원이 손 검사의 혐의를 인정할지 아니면 수사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구속이 필요 없다는 손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일지가 변수입니다. 자, 어쨌든 영장이 발부가 되든 기각이 되든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겁니다.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함께 입건돼 있는 만큼 공수처로서는 대선 일정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사 착수 50일이 다 돼가지만 아직 핵심 피의자인 손 검사는 물론 주요 참고인인 김웅 의원도 직접 조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영장 심사 결과가 향후 수사 전망과도 직결돼 있는 건데요. 손 검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으면 내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검찰의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도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전자기록 일부를 확보했습니다. 또 성남시 측이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수사의 방향은 갈수록 윗선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윤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 각종 인허가권을 쥐고 있어 특혜 로비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성남시청. 성남시를 열흘 넘게 압수수색 중인 검찰이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의 결제 문건 등 일부 전자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정진상 전 정책실장 등 전현직 간부 10여 명의 이메일 기록도 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다음 주까지 추가 수색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성남시의 이메일 보존 기간이 3년이라 유의미한 자료가 확보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검찰은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이 공사 간부로부터 사퇴를 강요당했다는 의혹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황 전 사장이 사직서를 내기 전 공사 간부와 나눈 대화의 녹취 파일엔 유동규 전 본부장뿐 아니라 이재명 후보와 정 전 실장의 입김이 있었다는 주장도 등장합니다. 아니 그게 뭐 지 거야 원래? 그건 주고 말고 할 거야. 어?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대신 여기 시장님 얘기입니다. 당신이 엄청난 역할을 맡았구나 보니까. 그지? 정 실장이나 유동규가 직접 말은 못하겠고. 야당은 이를 황 전 사장 거취에 이 후보가 개입한 근거라는 반면 이 후보와 정 전 실장은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이 실제로 사퇴 압박을 주도했다면 이 과정의 윗선 개입 여부에도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 같은 갈등이 대장동 사업자 공모 지침서 작성을 앞두고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둘러싼 줄다리기였는지도 규명 대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뇌물 의혹을 받는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 대유에서 받은 50억 원을 쓰지 못하도록 계좌를 동결했습니다. 검찰은 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를 오늘 모두 불러 조사하는 등 김 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막바지 조사에 속도를 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핵심 인물 손준성 검사가 구속의 기로에 선 고발사주 의혹, 또 황무성 전 사장이 녹음 파일까지 공개한 대장동 의혹, 여야는 오늘도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보도에 조명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손 검사가 수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공수처의 소환조사 요구에 계속해서 불응했다는 겁니다. 수사를 의도적으로 피해가고 있는 모습이 여러 차례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의 사전 영장 청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입니다. 특히 고발사주가 손 검사의 단독 행동일 수 없다며 이른바 윤석열 검찰의 조직적 개입이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후보 측은 체포영장이 기각됐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전례 없는 일이라며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증거로는 윤석열 후보의 연관성을 엮을 수 없으니 송 검사 구속영장 쇼를 통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개입하려는 것으로 밖에 나아가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 특히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 외압설을 제기하며 역공을 폈습니다. 화천대유 특혜 설계에 황 사장이 반대하자 당시 이재명 시장의 측근들이 사퇴를 압박했고 배후에 이 후보가 있었다는 겁니다. 대장동 사업이 이렇게 터무니없이 진행되고 민간에게 폭리를 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니까 안 된다고 했으니 그러면 갈아치우자라고.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가운데 여당 의원들도 당시 녹취가 대장동 상황에 대한 대화인지부터 분명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이 어땠던가 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변수가 대단히 많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거칠어지는 공방은 막바지인 국정감사를 또 한 번 파행시켰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선 야당 의원들이 특검을 촉구하는 마스크와 리본을 착용한 것을 두고 여야가 충돌해 감사가 4시간 넘게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서로 축하와 덕담을 주고받다가 이재명 후보는 지난 경선 때 모질게 했던 것을 사과드린다 했고 문 대통령은 1위 후보가 되니 심정을 아시겠죠라고 답했습니다. 최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경선이 끝나고 16일 만에 만남.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청와대에서 따로 만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통 고생 많이 하십니다. 원래 하던 일인데요. 처음 와봤습니다. 처음입니까? 네. 중요 외빈을 접견하는 상춘제로 이 후보를 안내한 문 대통령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그동안 또 대통령으로서 또 경기지사로서 함께 이제 국정을 끌어왔었는데 이제 나는 이제 물러나는 대통령이 되고 이 후보는 대통령 시정연설에 공감했다. 평소 대통령 생각과 제 생각이 같아 놀랐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계승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일원 아닙니까? 이 문재인 정부 성공, 역사적인 정부로 남도록 서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보는 특히 지난 2017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모질게 한 부분이 있었던 데에 사과드린다고 했고 문 대통령은 1위 후보가 되니 심정을 아시겠죠라고 편하게 받았습니다. 선관위 유권 해석에 따라 정치적 발언은 삼갔지만 50분간의 차담 자체가 민주당 지지층 결집에 영향을 줄 거란 평가도 나옵니다. 대통령이 이 후보를 만나면 대장동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라고 국민의힘이 비판했지만 청와대는 대장동의 대자도 나오지 않았다며 야당 대선 후보도 요청하면 만남을 검토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저녁엔 경선 경쟁자였던 정세균 전 총리를 만난 데 이어 내일은 추미애 전 장관을 만나는 등 원팀 대선 행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경지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기일을 맞아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은 일제히 그의 묘역을 찾아가 참배했습니다. 최종 대선 후보 1명을 뽑기 위한 여론조사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비해 경쟁력 있는 후보 1명을 고르는 이른바 사지선다형으로 결정됐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11.6 42주기를 맞아 국민의힘 지도부는 서울현 충원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님 네 분께 대하여 경애.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후보도 박 전 대통령을 추모하며 산업화에 헌신한 박 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개인 일정을 이유로 오후에 따로 참배했습니다. 다양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일정 조정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있어가지고 다른 의견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당원 하나 할 것 없이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홍준표, 윤석열 후보가 맞섰던 대선 후보 경선 여론조사 문항은 결국 사지선다형으로 결정됐습니다. 1대1로 설명을 다 해주고 마지막에 우리가 본선 경쟁력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를 묻게 되는 겁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 4명의 1대1 대결 상황을 모두 불러준 뒤에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 1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홍준표 후보의 주장이 관철된 셈입니다. 홍 후보는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했습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한 주장대로 들어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의 없습니다. 1대1 가상 대결 방식을 주장해온 윤석열 후보는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불편한 심기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후보들은 권한이 없고 또 당에서 내려진 결정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종 후보 선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 후보는 현역 의원 8명을 추가로 영입했고 홍 후보는 예비역장 선거와 당협위원장들의 지지 선언을 공개하는 등 막판 세과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요구해온 사지선다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한다면 당장 홍 후보한테 유리할 거라는 예상이 나올 수 있지만 일반 여론과 당심을 절반씩 반영하다 보니 실제 승패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신수아 기자가 전망합니다. 오늘 확정된 국민의힘 여론조사 문항과 유사한 지난 주말 MBC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맞서 누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인지 물었더니 홍준표 38.9, 윤석열 28.8, 유승민 8.4, 원희룡 4.7%로 나타났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10.1%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경선은 국민 여론조사 50%에 57만 명에 달하는 당원 투표를 50% 반영합니다. MBC 조사에서 당원 표심과 유사한 국민의힘 지지층의 후보 선호도를 보면 윤석열 49.8, 홍준표 37.4%로 12.4%포인트 윤 후보가 앞섰습니다. 보수 성향 응답자도 윤석열 44.3, 홍준표 37.3%로 윤 후보가 7%포인트 우세했습니다. 민심은 홍준표, 당심은 윤석열로 갈리면서 말 그대로 피말리는 반집 승부의 형세입니다. 그만큼 양측의 막판 수싸움도 치열합니다. 홍준표 후보는 윤 후보의 전두환 발언과 개사과 파문 이후 자신이 유리하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집중적으로 홍보해 당심까지 끌어온다는 전략입니다. 경쟁력을 본다고 했는데 최근 여론조사는 저만 이기잖아요. 저만 유일하게 이기니까 다른 사람들은 마이너스잖아요. 이에 맞서 윤 후보는 무엇보다 말실수를 조심하면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후보는 누가 뭐래도 윤석열이란 점을 부각시켜 당심을 붙잡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여당은 저 하나 잡으면 집권 연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또 다음 주 호남을 찾아 직접 사과하고 전두환 발언 파문을 수습할 예정입니다. 이에 홍준표 후보 측은 5.18 묘역에서 분노한 시민들의 문매를 맞는 이미지를 연출하려는 거냐며 광주 방문 쇼를 취소하라고 미리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1980년대 군사정권의 마지막 권력자이자 5.18 광주 학살의 책임자 중에 한 명이죠. 전직 대통령 노태우 씨가 오늘 숨졌습니다.
지병으로 오랫동안 병상 생활을 해오던 노 씨는 갑자기 건강이 악화돼서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먼저 임명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988년부터 대한민국 13대 대통령을 지냈던 노태우 씨가 오늘 오후 1시 45분쯤 숨졌습니다. 1932년생으로 향년 89살입니다. 노 씨는 2002년 전립선암 수술을 받은 뒤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요양해 왔습니다. 그러다 건강이 악화돼 오늘 오후 12시 45분쯤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집중 치료를 받았지만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현재로서 사망에 이른 직접적인 원인은 허약한 정신 상태와 장기간의 와상 상태에 동반된 숙환에 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2층에 마련됐으며 장례는 5일장으로 치러집니다. 조문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가능합니다. 정부는 유족들과 장례 절차를 논의 중입니다. 전직 대통령은 국가장 대상자이지만 노 씨의 경우 12.12 쿠데타와 4천억 원대 비자금 조성이 유죄로 확정되면서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됐습니다. 국민의 추앙을 받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국가장 여부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같이 고려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 나온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도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장 여부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만약 국가장이 결정되면 모든 장례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장례 기간 전국 관공서와 도로에 조기가 개항됩니다. MBC 뉴스 임명찬입니다. 노태우 씨는 우리 사회가 민주화로 이행하던 과도기의 정치인이자 군사 정권의 마지막 후계자였습니다. 민주화 요구가 분출하던 지난 1987년 직선제 수용 그리고 민주 진영의 분열로 권력을 잡는 데 성공했고 북방 외교 등에서 일부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퇴임 이후에 수천억 원대 비자금 등이 드러나면서 수감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김지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979년 12월 노태우 씨는 전방에 있던 자신의 구사단 병력을 탱크와 함께 중앙청으로 이동시키며 12.12 군사 쿠데타를 주도했습니다. 전두환 씨와 육사 11기 동기이자 군부내 사조직 하나회의 핵심 멤버였던 노 씨는 이렇게 신군부 2인자로 떠오르는 데 이어 빠르게 현실 권력도 장악해 나갔습니다. 전두환 씨가 이른바 체육관 선거를 위한 4.13 호원 조치를 한 1987년 노 씨는 집권 민주정의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지만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가 6월 민주항쟁으로 분출하자 6.29 선언을 하며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였습니다.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군사 독재를 종식시켜야 한다는 민주화 열망은 그러나 김영삼, 김대중 두 야권 후보의 단일화가 실패하며 노태우 정권의 6공화국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다 같이 할 수 있는 보통 사람들의 시대가 왔습니다. 집권 기간 소련과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들과 북방 외교를 추진하고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을 강경 진압하며 임기 내내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3당 합당으로 위기를 피하고 권력도 안전하게 넘긴 듯 했지만 국회에서 비자금이 폭로되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4천억 비자금의 실체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100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숨겨둔 사실이 드러난 노 씨는 법의 심판대에 서야 했고 결국 1995년 11월 구속됐습니다.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통치 자금은 잘못된 것이기는 하지만은 우리 정치의 오랜 관행이었습니다. 이후 12.12와 5.18에 대한 특별법으로 내란 혐의가 추가돼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이후 징역 17년으로 확정됐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노 전 대통령은 김대중 당시 대통령 당선자의 요구로 2년 뒤 출소했고 그 뒤엔 칩거에 가까운 조용한 생활을 하다 삶을 마감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노태우 씨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탄압에 대해서 끝내 직접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노 씨가 쓰러진 뒤에 그의 아들이 몇 차례 광주를 찾아서 사죄를 하긴 했지만 유족들의 용서를 받지는 못했는데요. 5.18 단체들은 노태우 씨가 5.18 진상규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김민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노태우 씨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수도 경비 사령관으로 전두환의 민주세력 진압에 협력했습니다. 이후 40년이 넘도록 노태우 씨는 광주에 대한 사죄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국 문화혁명 때에 비하면 광주 사태는 아무것도 아니다 같은 발언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고 회고록에도 광주 사태의 진범은 유언비어라고 주장해 공분을 샀습니다. 노 씨가 쓰러진 뒤에야 아들 재현 씨가 2년 전부터 5.18 민주묘지를 틈틈이 찾아 참배하며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평소에 5.18과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셨고 또 어떤 또 행동을 하셨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5.18 민주화 운동 유가족들은 일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진정성이 없다는 평가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5.18을 왜곡한 회고록을 바로잡고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5.18 관련 단체들은 노 씨의 사망으로 이 같은 책임이 끝내 미완의 과제로 남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노태우 씨 역시 이 발포 책임과 연관해서 직간접적으로 그 과정에 있었던 사람으로 직접 고백하거나 증언을 했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었고 또 노 씨에 대한 국가장 예우와 국립현충원 안장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노 씨의 과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2.12 군사 쿠데타 주도와 5.18 민주화운동 탄압의 잘못은 씻을 수 없을 것이라며 다시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알고 보니 시작합니다. 전직 대통령 노태우 씨가 숨지면서 오늘 하루 종일 노 씨가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나 없나 이런 관련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국가보훈처에 직접 물어봤는데요. 답변은 안장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였습니다. 정부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왜 이런 기사 계속 나오고 안장 여부가 관심사가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누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지를 정하는 법적 기준, 이른바 국립묘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5조 1항 1조를 보면요. 대통령직에 있던 사람과 국가장으로 장려된 사람도 안장 대상입니다. 다만 결격 요인도 있습니다. 내란죄 등으로 금고 이상형 처벌을 받거나 임기 중 탄핵이 되면 안 됩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전두환, 노태우 씨는 안장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거듭되는 건 이들이 특별 사면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법조항에 사면 복권이 될 경우 안장 자격도 회복되는지 명시가 안 돼 있다 보니 정부의 기조에 따라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보훈처는 사면 복권 되더라도 기존 전과 사실이 없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안장 자격 결격 사유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법무부의 유권 해석이라고 덧붙였는데요. 그런데 법무부는 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당시에는 사면 복권되면 국립묘지 안장 자격도 회복시켜준다고 정반대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1년 보훈처는 뇌물을 받고 전두환 씨의 비자금 조성을 도운 안현태 전 청와대 경호실장의 국립묘지 안장을 승인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당시 보훈처에서 국립묘지 안장을 심사하는 심의위원들에게 외압을 행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국민 화합 차원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 모든 걸 다 덮는 거잖아요. 얼마 전 김부겸 총리는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은 국민 상식선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 나옵니다.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전두환을 국립묘지에 묻히지 않도록 하는 관련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시켜라. 그래서 사면받아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내란죄 등으로 처벌을 받으면 국가장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등의 조항을 관련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법 개정안은 2012년부터 발의해놓고도 국회는 처리를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였습니다.
자, 다음 주 단계적 일상 회복의 시행을 앞두고 반가운 소식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국내에서 위탁 생산하고 있는 이 모더나 백신이 처음으로 국내에 공급이 되는데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백신 공급 기반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국내에서 위탁 생산한 모더나 백신 243만 5천여 분이 이번 주 중 국내에 도입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첫 국내 생산 물량입니다. 이 물량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 접종 등 4분기 백신 접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국내 기업이 생산한 백신이 접종에 사용되는 건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이어 두 번째인데 특히 mRNA 백신이 국내에서 생산되고 공급되는 건 처음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백신 생산과 공급 기반을 가지게 된 겁니다. 국내 생산 백신의 국내 공급 필요성에 대해 우리 정부와 모더나사는 공감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습니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 스푸트니크 V 백신에 이어 모더나 백신까지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백신 생산 기지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mRNA, 바이러스 벡터 등 다양한 플랫폼의 백신을 생산하게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전 세계 백신 공급에 기여하는 백신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 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을 앞두고 방역 상황은 안정적입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1,266명,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1,339명으로 3주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0.88로 3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전국 이동량은 직전주에 비해 3.7% 늘었지만 백신 접종 확대로 인해 확진 규모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자,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은 고위험 시설에 출입을 할 때 반드시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미접종자들은 이런 조치가 부당한 차별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방안들이 오히려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면서 한시적으로만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김성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백신 패스가 도입되는 곳은 유흥시설과 노래방, 목욕탕, 실내 체육시설, 경마장, 카지노와 같은 5종의 고위험 시설입니다. 미접종자가 이곳을 출입하려면 반드시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검사 뒤 48시간이 되는 날 자정까지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헬스장에 매일 간다면 일주일에 3번꼴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 셈입니다. 미접종자들은 출입의 자유를 제한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환이기 때문에 안 맞겠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동이 제한이 되고 인간관계도 단절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정부는 백신 패스가 감염 위험이 높은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을 거듭 강조하며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접종자들을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18세 이하 청소년과 백신 접종 시 아나필락시스나 심근, 심낭염 등 중대한 이상 반응이 생기는 사람, 암 환자 등 건강상의 이유로 접종을 못 받는 사람에겐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음성 확인서 없이도 노래방과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주 2차 접종을 마치는 경우 다음 주부터 시설 출입이 제한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계도 기간을 부여해 불이익을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백신 패스는 다중이용 시설의 6% 정도인 13만여 개의 고위험 시설에만 적용되고 2단계가 시작되면 점차 해제할 계획입니다. 최소한도로 한다라거나 원칙을 가지고 한정적으로 또한 한시적으로 도입해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음성 확인서 도입으로 PCR 검사 건수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검사 역량을 늘려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성현입니다. 코로나 방역 대책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신청이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가 가장 컸던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는 보상에서 통째로 빠졌고 대상 업종도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손실보상법이 세계 최초라고 자랑하고 있는데 정말 자랑할 만한 건지 저희가 5개 나라 자영업자들과 인터뷰를 해서 정부 지원을 얼마나 받았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먼저 이정은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영국 런던의 술집 사장 김태열 씨. 2019년 12월 처음 술집을 열자마자 석 달 만에 봉쇄가 시작됐습니다. 그때는 제가 아무 상황도 모르고 오픈 준비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오픈을 했는데 3월에 전면적으로 록다운을 시행했습니다. 술집 문을 열고 절반이 넘는 1년 2개월 동안 거의 영업을 못했습니다. 한 달 임대료 500만 원에 직원 2명 월급까지. 김 씨가 망하지 않고 버틴 건 영국 정부의 통 큰 지원 덕분이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게들에게 모두 소상공인에게 그 돈을 전부 나눠주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처음에는 버티기 시작했었고. 김 씨가 받은 돈은 세 차례에 걸쳐 27,000파운드, 우리 돈 4,300만 원입니다. 별도로 직원 2명이 잘리지 않도록 월급도 정부가 줬습니다. 특이한 건 사장인 김 씨 인건비까지 정부가 14개월치를 챙겨줬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받은 현금이 1억 5,800만 원, 여기에 20년 상환 조건으로 8천만 원 저리 대출도 받았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의 일식집 사장 정병국 씨. 봉쇄가 계속됐지만 잠시 내보냈던 직원들을 다시 고용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가 월급을 지원한 덕분입니다. 직원 월급 말고도 정 씨는 임대료의 최고 65%, 그리고 현금 3,200만 원도 받았습니다. 여기에 무이자 대출 5,700만 원도 받았는데 내년 말까지 3분의 1을 갚으면 나머지는 탕감됩니다. 제가 정부에 기여한 만큼 정부에서도 저에게 도움을 주는구나. 이 상황을 보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는 상태.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한국에 있었더라면 지금 어땠을까. 여기 있는 것이 좀 더 나았을 것 같다. 독일에서 박람회 사업과 분식집을 하는 권호복 씨가 받은 지원도 비슷합니다. 15개월치 임대료, 전기료, 수도료는 물론 현금 3,500만 원, 그리고 대출이자까지 지원받았습니다. 세금 번호나 업체의 그 등록 번호 이런 것들만 있으면 모두 신청할 수 있는 신청한 며칠 후에 지원금들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지원금은 훨씬 큽니다. 마이애미의 식당 사장은 임대료와 직원들 월급으로 지원받은 게 2억 원이 넘습니다. 페이롤 프로텍션 그 정부의 펀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어요. 일본은 식당들의 방역협력금으로 하루 최고 120만 원을 지원했고 매출이 줄면 업종 가리지 않고 임대료와 현금을 지원했습니다. 한국으로 귀국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랬는데 지원금을 받게 돼서 제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각국 정부들이 이렇게 파격적인 지원을 한 건 대량 실직과 폐업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우선 사람부터 살려놔야 코로나가 끝난 뒤 또 세금을 거둘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재정 부담이 가장 적은 축에 속해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부담이 정부가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경제가 선순환하는 과정에서 이분들도 같이 올라탈 수 있겠죠. 그냥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하면 할 방법은 별로 없다고 봐요.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캐나다 자영업자분의 인터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러면 경제팀 이정은 기자와 함께 관련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이 리포트를 쭉 보니까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랑은 상황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나라 정부 지원을 보면은 한국이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2020년 1년 동안 각국 정부가 코로나 피해 지원에 쓴 돈을 비교해 보면 일본이 GDP 대비 44%, 독일은 39%, 미국이 19%, 우리나라는 13.6%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재정 지출은 현금을 주거나 세금을 깎아주는 직접 지원이 있고 또 대출 보증 같은 간접 지원 이렇게 나뉘거든요. 네. 직접 지원만 떼어놓고 보면은 한국은 GDP의 3.4%에 불과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쓴 돈의 4분의 3은 각자 대출 받으라고
보증을 서주는 데 썼다는 뜻입니다. 예,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 가계 빚이 왜 이렇게 급증했는지 좀 알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랑 우리나라 달랐던 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또 지원 대상은 업종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직접 영업 금지를 당하거나 제한을 당한 업종만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행업이나 실외 체육시설 같은 곳들은 피해가 컸는데도 보상에서 다 빠졌습니다. 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보셨듯이 업종을 가리지 않고 지원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한국도 대량 실직을 막기 위해 지원금을 주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1년에 180일 딱 절반까지만 줬고요. 또 고용주에게 월급의 3분의 1과 각종 보험료를 부담시켰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해고와 실직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 같은 팬데믹이 앞으로도 계속 찾아올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대응을 통해 우리가 참고할 점이 많아 보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팀 이정은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을 마친 뒤에 약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자녀에게 모범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당부를 했습니다. 보도에 공윤선 기자입니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돌연 자신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오늘 1심 선고를 앞두고 다소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재판부터 인정하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41차례에 걸쳐 상습 투약했다는 사실이 자백과 보강 증거에 의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검찰의 요청과 같은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미 투약한 프로포폴 값에 해당하는 1,702만 원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횟수와 투약량이 상당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부회장을 향해서는 프로포폴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자녀에게 모범되는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은 지난해 2월 한 언론 보도로 불거져 1년 넘는 검찰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이 부회장의 요청에 따라 올해 3월에 열린 외부 전문가들의 검찰 수사 심의위에서는 기소에 대한 찬반 의견이 7대7로 팽팽히 맞서기도 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3개월 뒤 벌금 5천만 원에 처해달라며 재판 없는 약식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투약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고 처벌도 무거워졌습니다. MBC 뉴스 공선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고 아직 일주일도 안 됐는데 하루 100건 정도의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옛 직장 동료한테 집요하게 연락하다 집까지 찾아간 남성은 이 법을 적용해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 보도에 이문현 기자입니다. 예전 동료의 새 직장까지 찾아가 주변을 서성이며 기다리고 문자 메시지를 반복해 보냈던 20대 남성. 스토킹 처벌법 시행 첫날인 지난 21일 밤에도 똑같았습니다. 여성이 만나주지 않자 신병을 비관하면서 잘 지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극단적인 선택이라도 할까봐 불안해진 여성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피해 여성이 사는 동네 아파트 옥상에서 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수차례 스토킹 신고 이력도 있었고 당일날도 문자를 보내는 병합해가지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안이죠. 이 남성은 사흘 뒤 스토킹 처벌법 첫 구속 사례가 됐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불과 나흘간 신고 건수는 451건, 하루 평균 100건 넘게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법 시행 전과 비교하면 4배 이상 크게 늘었는데 그동안 피해자들이 경찰 신고조차 제대로 못했던 스토킹이 얼마나 많았는지 다시 확인되는 대목입니다. 1층에서부터 제 이름을 부르고 소리를 지르고 문 밑에 사이에다가 막 종이 같은 거 쑤셔넣고 112에 전화해서 오셨을 때 어차피 훈방조치가 될 거다 라는 답변도 들었고. 지난 며칠 동안 석 달 전 헤어진 연인 집을 여러 차례 찾아간 전 남자친구가 현장에서 체포되고 수차례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전 남친이 입건되는 등 곳곳에서 처벌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 규정대로 100m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조치는 물론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잠정 조치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중순부터 기름에 붙는 세금을 20%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예상보다 더 많이 내리는 건데요. 유류세를 인하했던 그동안의 경험을 보면 많이 내릴수록 잘 사는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누렸습니다. 현명한 방법은 없을까요? 보도에 서유정 기자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유류세를 20%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12일부터 시작해 6개월 동안 적용합니다. 물가 안정 문제가 최우선 민생 정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휘발유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0%가 넘습니다. 유류세 인하가 100% 반영되면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 경유는 116원, LPG는 40원 싸집니다. 한 달 기름값이 15만 원이면 14,000원 정도 절약되는 겁니다. 유류세 인하는 이번이 4번째입니다. 2000년과 2008년, 2018년에도 한시적으로 내렸는데 이번 인하폭이 가장 큽니다. 가격이 싸진 만큼 서민들 부담도 줄었을까? 유류세를 15% 인하했던 2018년 소득 하위 10%에게 돌아간 혜택은 연평균 15,000원이었지만 소득 상위 10%는 연평균 15만 8,000원의 혜택을 누렸습니다. 고소득층의 혜택이 10배 정도 더 컸습니다. 유류세를 이렇게 일괄 인하하면 고소득층에게 더 유리해진다는 뜻입니다. 유류세 인하의 혜택은 아무래도 경유나 휘발유 소비가 많은 대형차나 중형차, 또 한 집에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하는 가구가 아니겠습니까? 불평등을 줄일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저소득층에게만 세금을 환급해주거나 유가 보조금을 바우처로 지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적으로 하는 게 정부 입장은 편하죠. 저소득층한테는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더 소득의 역진성을 해결하는 그러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런 방법 대신 이번에도 손쉬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정부가 지나치게 증가한 가계대출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출의 고삐를 바짝 조이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핵심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해주겠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득에 따라 대출 금액을 제한하는 DSR 규제. 정부가 시기를 크게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면 매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는 한도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7월부터는 1억 원 초과 대출까지 확대됩니다.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받고 처음부터 조금씩 나누어 갚아 나간다는 것은 금융의 기본 원칙이자 가계부채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이 대책은 강력합니다. 대출 총액에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카드론과 마이너스 통장까지 모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외되는 건 분양 중도금 대출, 전세금 대출과 서민금융대출입니다.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이 금융권의 DSR 비율도 60%에서 5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이런 강력한 대책은 자산거품 붕괴, 대규모 신용불량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한 선제 조치입니다. 과도한 부채로 자산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자 했습니다. 당장 폭등하던 아파트값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DSR 규제뿐만 아니라 대출 총량 규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까지 줄줄이 예고돼 있기 때문입니다. 30대 영끌 B2가 주춤해질 가능성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대출이 많이 필요한 초고가 아파트라든지 재건축 수요도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서민들이나 청년층에겐 불리한 규제여서 별도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그래도 잡히지 않으면 추가 대책도 내놓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돈을 대준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실제 조작을 한 혐의로 이른바 선수 2명을 검찰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의혹의 실체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곧 김 씨를 불러 조사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임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된 김모 씨 등 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4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1년 반 만에 이루어진 첫 기소입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0년부터 1년 동안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주가 조작에 이른바 선수로 가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달아났던 이모 씨는 20일 넘도록 행방이 묘연합니다. 이 씨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연루 혐의를 밝힐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검찰은 김 씨가 주가 조작 과정에서 돈을 내는 전주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2010년 2월 권 회장 소개로 김건희 씨를 만났고 이후 김 씨로부터 넘겨받은 10억 원 상당의 주식 계좌를 관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 측은 최근 김건희 씨의 연루 의혹을 부인하며 주식 계좌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가 조작이 이루어진 걸로 의심받는 시기의 거래 내역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식은 2010년 9월 2,600원에서 이듬해 3월 8,000원까지 급등했다가 11월엔 4,000원대로 떨어졌는데 윤 후보 캠프 측은 2009년 12월부터 2010년 5월까지의 거래 내역만 공개했습니다. 김 씨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도이치모터스 자회사의 전환사채를 시세보다 싼 값에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권 회장 일가의 횡령과 배임 정황도 확인하고 권 회장 부인 안모 씨를 오늘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권 회장을 상대로 주가 조작과 횡령 혐의 등을 확인한 뒤 김건희 씨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주차돼 있던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고 달아났던 60대 운전자가 시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골목 곳곳을 지키던 시민들의 제보가 음주운전자를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젯밤 충북 청주의 한 도로. 검은색 SUV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더니 주차돼 있던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바퀴가 공중에 뜰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굉음 빡빡하고 그냥 깨지는 소리가 엄청 심하게 나고 놀라서 문 열어봤죠. 저 어디 뭐 받았나 그래 뭐가 떨어졌나 이제 그런 식으로만. 차량은 잠시 멈춰서는가 싶더니 주차돼 있던 또 다른 차량이 흔들리고 좁은 시장 골목으로 달아납니다. 그 순간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은 남성이 빠른 걸음으로 SUV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한번 추돌을 한 뒤에 갑자기 급발진하는 거예요. 시장을 가로질러 나가니까 이제 사람이 다치겠구나 싶었어요. 시장 골목에 들어선 차량은 한 가게의 외벽을 들이받는 등 비틀거리며 질주를 계속하더니 다른 차량 2대를 더 들이받고 도주를 이어갑니다. 뒤따라온 시민이 차량 옆에 붙어서 제지해보지만 운전자는 이를 뿌리치고 다시 달아납니다. 딱 잡았는데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끌고 나갈 때 그 당시에 되니까 이제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나를 그냥 끌고 갈 수도 있겠구나. 또 다른 시민들까지 합류한 추격을 따돌리고 사라져버린 차량. 신고를 받은 경찰은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들어가 라이트를 끈 채 숨어있던 도주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60대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한 대도 아니고 3대씩이나 막 제2차 또 사고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긴급 출동해서 검거하게 된 거죠. 네. 경찰은 음주 차량을 끝까지 따라가며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들에게 감사패 전달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며칠 전 울산에서 경유를 싣고 가던 트럭이 전복돼서 2차 폭발로 이어진 아찔한 사고 소식을 전해드렸죠.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트럭 운전자를 구해냈던 시민들이 있었는데요. 위협을 무릅쓰고 뛰어든 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달려가서 구조를 거들어줬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지호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지난 20일 밤 울산 남구의 한 도로. 폭발음과 함께 불꽃이 수십 미터까지 피어오르고 주변 도로까지 뒤덮은 거대한 화염은 바로 옆 주유소와 근처 고압 전선까지 위협합니다. 소방관들이 쉴 새 없이 진화한 덕분에 10여 분 만에 불길이 잡혔고 더 큰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폭발이 일어나기 직전 1.5톤 화물차는
도로에 뒤집힌 채 멈춰섰고 실려있던 경유 수백 리터가 도로 위로 쏟아졌습니다. 뒤따르던 차량에서 한 남성이 내려 화물차로 다가와 운전석을 들여다보고 40대 직장인 권동재 씨도 뒤이어 사고 현장으로 다급하게 뛰어갔습니다. 앞에 차 전복돼 있었고 그런데 어떤 앞에 분이 운전자분이 내리더니 먼저 다가가서 보고 있고 저도 뭔가 싶어가지고 저도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갔었거든요. 그리고 먼저 다가간 시민을 도와 트럭 운전자를 끌어내고 도로를 막고 있던 화물차의 잔해도 치웠습니다. 운전 끊으시길래 저도 같이 옆에 문 이런 데 잡아주고 치운 거 살짝 저도 걷어주고. 권 씨와 또 다른 시민이 운전자를 구조한 직후 화물차는 폭발했습니다. 전복과 폭발 사고에도 운전자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권 씨는 앞서 나선 시민을 거들어줬다는 입장입니다. 그 앞에 분이 먼저 차에 가서 구조하려고 먼저 시도하는 중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냥 도와준 것뿐이고 살짝 거들어준 것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울산 남부소방서는 권 씨와 함께 구조 활동을 한 시민을 찾는 대로 두 사람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수억 원이 넘는 외제차를 중고로 산 뒤 여러 차례 일부러 사고를 낸 일당이 경찰에 적발이 됐습니다. 고급 외제차의 경우엔 중고차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보험 보상금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전직 보험사 직원이 기획한 사기였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외곽도로 천천히 달리던 택배 차량이 방향도 바꾸지 않고 왼쪽 길가에 서 있는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피해 차량은 출고가 2억 원이 넘는 BMW 승용차. 차량 앞쪽이 완전히 찌그러지고 부품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BMW 차주는 보험사에 5,7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이 사고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고가 난 지점은 이렇게 차량 여러 대가 충분히 지나다닐 만큼 넓었는데요. 그럼에도 굳이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를 들이받았다는 점에서 보험사의 의심이 시작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CCTV에서 이상한 화면을 포착했습니다.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인 두 사람이 마치 일행처럼 두 대의 차를 차례로 나눠 타고 사라진 겁니다. 실제로 이들은 보험 사기를 공모한 일당이었습니다. 지난 4월부터 한 달 동안 BMW와 제규어 등 고급 외제차 4대를 중고로 사들여 4번이나 사고를 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고급 외제차는 시간이 갈수록 중고차 값이 크게 떨어져 싸게 살 수 있는데 사고 보상금은 높다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실제로 화면에 등장한 중고 BMW는 2,200만 원에 사서 3배 가까운 보상금을 타내려 했습니다. 일당 6명 중 전직 교통사고 전문 보험사 직원이 기획자였고 수입차 전문 수리업체 직원도 포함됐습니다. 보험사 직원이니까 택배를 좀 어느 정도 하는 과정 속에서 더 달라가면 더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이들은 의심을 피하기 위해 진짜 택배기사를 3명이나 섭외해 사고를 내게 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경찰은 이들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일본에서는 나루히토 일왕의 조카 딸인 마코 공주가 오늘 일반인 약혼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왕가를 떠났습니다. 약혼자 집안의 돈 문제로 여론이 악화되면서 결혼식도 치르지 않았는데요. 순탄치 않았던 공주의 결혼에 대해서 일본에선 반대와 축복, 상반된 시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고현승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왕가의 결혼이지만 결혼식은 없었습니다. 나루히토 일왕의 조카 딸인 마코 공주는 부모인 왕세제 부부와 여동생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혼인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된 대학 동창 고무로 K와 10분간 짧은 회견을 가졌습니다. 私にとってKさんはかけがえのない存在です。私はマコさんを愛しております。一度きりの人生を愛する人と共に過ごしたいと思っています。 2017년 약혼 발표 후 3년 반, 과정은 순탄치 못했습니다. 고무로의 어머니가 전 애인에게 4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폭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돈을 노리고 공주에게 접근했다는 등 비난이 빗발쳤고 결국 왕실은 결혼을 연기했습니다. 이후에도 고무로 모자의 부적절한 의혹이 이어지며 여론이 악화됐지만 공주의 의지는 강했고
결국 왕실은 결혼을 승낙했습니다. 結婚することを認める、決して多くの人が納得し喜んでくれている状況ではな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일반인과 결혼한 공주는 왕실 전범에 따라 왕적을 잃었고 공주로서 받던 1억 원의 연수입도 왕가를 떠날 때 받는 15억여 원도 여론을 의식해 포기했습니다. 공주가 여론의 문매에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いわれのない物語となって広がっていくことに恐怖心を覚えるとともに辛く悲しい思いをいたしました。 공주의 결혼을 놓고 일본 국민들의 시선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사랑을 찾아 떠나는 공주의 행복을 기원하는 한편 세금으로 유지되는 왕실이 의혹도 제대로 해명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미국 법률 회사에 취업 예정인 남편을 따라 마코 공주는 일본을 떠나 뉴욕에서 신접 살림을 차릴 예정인데 이를 두고도 도피라는 곱지 않은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가상화폐 투자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면서 7만 명으로부터 무려 4조 원을 받아챙긴 V글로벌 사기 사건. 경찰은 이 회사 계좌를 뒤져서 2,400억 원이라도 찾아내서 법원에 몰수 신청을 했다고 홍보까지 했는데요. 그런데 MBC 확인 결과 실제 확보된 돈은 100억 원 정도뿐이었습니다. 대체 나머지는 어디로 간 건지 신재웅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밝혀낸 피해 금액만 3조 8,500억 원. V글로벌 사건은 10여 년 전 조이팔 사건 이후 최악의 다단계 사기로 기록됐습니다. 경찰은 수사 초기였던 지난 5월 2,400억 원이 들어있는 법인 계좌에 대해 몰수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전문 역량을 강화해 범죄 수익 몰수가 크게 늘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도 했습니다. 일부 변호사들은 이 발표를 근거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선전했습니다. 2,400억 가지고 나눠가지는 거니까 2,400억만큼 신청을 안 하면 원금 다 찾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그런데 MBC 취재 결과 실제 몰수된 계좌에는 현재 잔고가 110억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4월 15일 계좌 몰수 보전을 신청했고 일주일 뒤 검찰 청구를 거쳐 또 일주일이 지나 법원이 몰수 보전을 결정했는데 그 사이 2,300억 원 가까이 출금된 겁니다.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미 도망가고 없는 거죠. 근데 경찰은 영장을 신청한 거를 잘했다고 홍보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미 피해자는 도망가고 없는데. 2천억 원이 넘는 법인 계좌를 동결시키는 사안인데 수사 초기라 혐의가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검토에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돈은 어디로 간 걸까? 경찰은 검토가 진행되던 2주 동안 평소처럼 돌려막기식으로 일부 피해 투자자들에게 돈이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피해가 회복된 걸로 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7만 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은 보상받을 희망이 사라졌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2,400억이 묶여 있다고 하면 10%, 20%는 좀 이렇게 회복할 수 있다 이런 작은 희망이라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희망마저도 이제 무너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는 V글로벌 운영진이 돈을 빼돌린 것 아니냐고 의심까지 하고 있습니다. 구속 수감 중인 V글로벌 대표 이병걸 씨 측은 MBC와의 통화에서 2,300억 원의 행방은 알지 못한다며 이미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은 몇 년 전부터 극심한 가뭄과 산불에 시달려 왔는데요. 이번엔 갑자기 강풍을 동반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서 홍수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산불로 나무가 불에 타서 집안이 약해지면서 곳곳에서 산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박소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산등성이를 따라 거센 불길이 이어집니다. 화마가 핥히고 간 산은 군데군데 민둥성이가 되어 속살을 드러냅니다. 수년간 극심한 가뭄과 산불로 고통받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이번엔 역대급 폭풍우가 강타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하루 동안 내린 비의 양은 140mm. 2달 반 동안 내릴 비가 하루에 쏟아진 건데 1일 강수량으론 172년 만에 최고 기록입니다. 시에라 네바다 산간 지역에는 1m 이상 눈까지 쌓였습니다. 폭우는 곳곳에서 산사태로 이어졌습니다. 계속된 산불로 나무가 대부분 타버려 토양이 노출돼 있었는데
폭우가 내리면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Debris fields up there because of the burn scar is already loose and is already preloaded to flood. And with intense rainfall. 도로와 집이 물에 잠겼고 전기마저 끊겨 수재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We had the fire department come out. They told me that they couldn't do anything about it because that it was high tide and that the city's pumps were doing no good. 강풍에 부러진 나무가 차량을 덮쳐 2명이 숨졌는데 최대 풍속이 시속 144km에 달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It hit our master bedroom in the corner and dropped over the house on our cars. 이번 폭풍우는 대기의 강이란 기상 현상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좁고 긴 형태로 이어진 습한 공기층을 따라 태평양의 습기가 육지로 공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현지 언론들은 가뭄과 폭풍으로 오가는 이런 극단적인 날씨의 원인으로 지구 온난화를 지목했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막바지 순위 다툼이 치열한데요. 오늘은 와일드카드가 걸린 네 팀이 결승전 같은 맞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김태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로 정규 시즌이 끝나지만 와일드카드의 주인공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4위부터 7위까지 겨우 한 경기 반 차에 불과해 네 팀은 매 경기가 결승전입니다. 4위 두산과 6위 키움은 긴장감 넘치는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키움이 2회 보기 드문 견제사를 당하며 기회를 날리는 듯했지만 3회 곧장 집중력을 발휘했습니다. 김혜성이 이정우의 타구가 굴절되면서 내야를 빠져나가는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김혜성은 멈추지 않고 홈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허를 찌르며 키움의 선취점을 안겼습니다. 두산도 곧장 저력을 발휘했습니다. 4회 박계범의 행운의 적시타로 동점을 만들고 5회엔 정수빈이 투런포를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현재 두산이 3대1로 리드 중입니다. 5위 SSG와 7위 NC의 또 다른 가을 야구 진출 순위 싸움에선 NC가 홈런 2방을 앞세워 먼저 앞서갔지만 SSG가 6회 연속 득점을 올리며 3대3으로 맞서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레전드로 불리는 아버지도 못한 대기록을 하나하나 채워가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키움의 이정후 선수인데요. 세계 최초 부자 타격왕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이명루 기자입니다. 어제 이정후의 방망이는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첫 타석 안타를 시작으로 경기를 원점으로 돌리는 동점 솔로 홈런에 말루에서 터뜨린 싹쓸이 적시 2루타 그리고 기어코 3루타까지 KBO 역대 29번째 사이클링 히트를 완성했습니다. 4년 전 데뷔 시즌 시민왕에 이어 이번에도 아버지가 못해본 대기록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앞전 센터석에 안타를 쳐도 네 번째 타석에 들어갔을 때 안타를 치고 싶은 게 선수 마음이어서. 올해 23살의 이정후는 24살에 국내 프로야구를 평정했던 아버지 이종범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졸 2년 차이던 1994년 24살 이종범은 말 그대로 야구의 신이었습니다. 타율 3할 9푼 3리에 196안타 그리고 전무후무한 시즌 84도루로 공격 4관왕을 차지하며 리그 MVP에 올랐습니다. 시즌 막판 배탈만 아니었다면 역대 두 번째 4할 타율도 가능한 페이스였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말씀해 주시기로는 그때 이제 생고기랑 탄산음료랑 같이 먹다가 탈이 나셨다 했는데 제가 탄산을 안 마시거든요. 이제 이정후는 생애 첫 타격왕과 함께 세계 최초로 부자 타격왕에도 도전합니다. 2년 전 부자 안타왕을 눈앞에 뒀다가 4개 차로 타이틀을 뺏겼던 적이 있었던 만큼 아버지 충고대로 부담 없이 즐길 생각입니다. 메이저리그 일본 프로야구에도 없었던 기록이라고 하니까 더 감회가 남다를 것 같고 너무 잘하고 있다고 하면서 진짜 너무 훌륭한 선수니까 나가서 즐겁게 그냥 순리대로 하라고 그런 말 때문에 좀 심리적으로 편안해졌던 것 같아요. MBC 뉴스 이명로입니다. 올림픽보다 더 힘들다는 양궁 대표 선발전이 시작되는데요. 도쿄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의 성적은 어땠을까요? 손장훈 기자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늘어선 군사들. 아시안게임 등 내년 국제대회에 나설 양궁 국가대표 선발전입니다. 남자부 100명, 여자부 96명.
이 가운데 각각 64명이 살아남는 1차 선발전 1회전에서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세계선수권 3관왕 김우진의 활시위가 가장 돋보였습니다. 총 144발 가운데 95개를 10점에 꽂아 넣으며 남자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김재덕은 6위, 오진혁은 9위로 내일 펼쳐질 2회전 토너먼트에 진출했습니다. 다 잘 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한 발 실수하면 순위가 진짜 10계단씩 내려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이나 세계선수권 이 모든 시합보다도 월등히 힘든 경기다.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여자부에선 안산이 15위로 주춤한 가운데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금메달 이은경이 전체 1위를 차지했고 장혜진과 김우배 등 역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이 무난히 1회전을 통과했습니다. 네, 모든 선수들이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저도 아직 도전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했던 시합들은 다 잊어버리고 내년을 위해서 지금 새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나흘간 진행되는 이번 1차 선발전에선 남녀부 상위 32명만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이전 기록 합산 없이 서바이벌 방식으로 모두 4차례 선발전을 거쳐 남녀 각각 3명의 국가대표를 가리게 됩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NBA에서 나온 기가 막힌 합작 플레이입니다. 등 뒤에도 눈이 달린 것 같네요.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밤이 될수록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 한때 수도권을 비롯한 중북부 지방에서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지속 시간은 한두 시간 이내로 짧겠고요. 산발적으로 오겠는데요. 하지만 비구름 뒤편으로는 올가 들어 처음으로 국외 미세먼지가 들어오겠습니다. 보하이만 인근의 먼지가 북서기류를 타고 유입될 텐데요. 내일 경기 남부와 충북, 대구의 미세먼지 농도는 온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 등 서쪽 지방은 오전 한때, 또 남부 지방은 오후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그래도 농도 수준이 아주 심각하진 않겠고 또 장기간 머물진 않습니다. 목요일인 모레는 전국의 공기질이 깨끗해지겠습니다. 오늘 밤사이 내륙 지방에서는 다시 안개가 짙어지겠습니다. 출근길 시야가 답답한 만큼 조심히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하늘은 내일 오전 수도권 지방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0도 등으로 오늘보다 2도에서 6도가량 오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8도, 부산 22도까지 올라서 따뜻하겠습니다. 목요일인 모레는 깨끗한 북서기류가 내려오면서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는 아침 기온이 5도 안팎까지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뉴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